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명 한 달 만에 자진 사퇴를 선택한 배경부터 여야 반응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24일까지 송부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던 만큼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의지가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대통령실의 입장을 듣고 저희가 대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습니다. 인사검증 절차에 조속함과 함께 엄정함을 좀 더 갖추겠습니다. 네. 네, 강유정 대변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사태 배경을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경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한 달 만에 이제 자진 사퇴를 했는데 워낙 여론이 안 좋았어요. 청문회가 지난주 이제 월요일이었거든요. 근데 대개 이제 이 문제 없이 지나가려면 말이죠. 청문회가 끝나고 언론에서 일단 게 잦아들어야 돼요. 제가 항상 그걸 봤는데 뭐 이제 옳다 그러다 차원을 떠나서 근데 청문회 끝나고 전혀 잦아들지가 않았어요. 네. 오히려 거짓 해명 논란이 나오고 더 폭로가 더 많이 나오고 급기야 이제 지지난 정권에서 여가부 장관 했던 정영애 전 장관이 이제 그 상임위 관련 이제 그런 것도 폭로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고 당내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말이죠. 처음에 당에서는 그 우상호 정무수석 말따나 김병기 원내대표가 상당히 옹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께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히려 이제 이 사퇴시키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제 재송부 요청했고 당연히 이제 내일쯤 임명을 할 줄 알았죠. 이틀로 잡았으니까 예. 재송부 기간이 열흘까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그랬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워낙 여론이 안 좋아서 그런데다가 이제 그 여론조사가 14일부터 18일이라는 조사가 있어요. 거기서 떨어졌어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국정 지지도가 좀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조짐인데 그리고 이제 여론이 좀 악화되더라도 그게 그냥 지나면서 되면 될 텐데 오늘 아침 제가 또 유심히 봤어요. 일부러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의 사설 보니까 어제 대통령께서 재송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아침 신문에 한겨레 경향신문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그대로 갈 수 없다. 정말 부담이 너무 클 텐데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여러 가지 이제 여론도 악화되고 특히 이제 범여권의 이제 진보 야당 그리고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들 이거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대충 하다가 많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옳다 그러다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가서는 정권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기류가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버티는데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여론들을 감안한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론 악화를 감안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배경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우군의 균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떤 정파 내지는 시민단체 뭐 등등이 아직은 같은 편이어야 돼요. 이를테면 이 정부가 시작한 지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진짜 본격적으로 자신의 어떤 국정 철학을 반영해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쟁점 사안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지지해줄 시민단체들을 아니다. 그런 의견 필요 없다. 내가 강행하겠다. 한다면 나머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를테면 민노총, 참여연대, 각종 여성단체 등등 그야말로 지금 고립무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민주당과 함께 내지는 민주당 진영에서 함께 손을 잡았던 많은 시민단체들, 거의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지금 경실련도 포함돼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선우 장관에 대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지속하다가는 나중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그 국정 철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없다라는 적신호를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어저께까지의 상황이었다면 오늘 상황은 모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 실질적으로 몰아봤을 때 60% 이상이 중앙일보입니다. 어쨌든 60% 이상이 그러니까 반대,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임명 강행을 반대한다. 이렇게 지금 나온 그 결과가 있거든요.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마지막 한 점, 그러니까 이게 결정타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강 후보자가 올린 SNS 글을 보면요. 국민께 사죄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또 기회를 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또 정작 보좌진에 대한 사과나 언급은 없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이 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전 보좌진에 대한 그 말씀이 좀 있었으면 했는데 그게 네. 빠져 있어요. 네. 처음에 해명할 때도 보좌진에게 그렇게 갑질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기 시작했다. 나중에 또 말을 바꾸고 그랬었는데, 글쎄요, 대통령께 큰 부담을 드린 게 맞죠. 그리고 이 정도 되면 말이죠, 진작 자진사퇴했어야 돼요. 과거의 예를 보면 청문회에서 이제 여러 논란이 나오고 그게 가라앉지 않고, 그럼 대개 자진사퇴를 하더라고요. 그 경우를 우리 많이 봤잖아요. 뭐 역대 진보 보수 정권 다 떠나서 말이죠. 지금 한 달이에요. 지금 한 달. 23일 날, 지난달 23일 날 지명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끝까지 버틴 거죠. 말하자면 버틴 거고. 대통령실도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부담이 있었으려고 좀 봐요. 여론을 다 이제 받고 있을 테고. 그리고 우상호 정부수석의 그 언급 속에 그 행간을 잘 읽으면 말이죠. 이거 임명하면 곤란하다라는 그게 전 개인적으로 느낀 거예요. 주관적으로 느낀 건데 그런 게 전 메시지가 깔려 있었다고 봐요. 당에서 이렇게 요구했던 것이다. 임명 강행적으로. 그런 취지의 얘기가 있잖아요. 우상호 정부수석의 이 말 속에, 언급 속에. 그래서 여권에 고민이 있구나라고 이제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쯤 되면은 대통령이 지명자로서는 지명 처리하는 게 대단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현역 의원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현역 의원이라고 낙마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럼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2000년도에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고 2005년도에 이제 장관청문회가 도입됐어요. 그리고 이제 현역 의원은 한 번도 이제 낙마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같은 정당에서 탄핵 국면을 헤쳐왔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지명 처리를 이준숙 전 후보자처럼 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본인이 자진사퇴하는 게 저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이제 강선우 의원이 말처럼 대통령 부담을 드리기 싫어서 먼저 사퇴했었어야죠. 근데 좀 늦긴 늦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사퇴한 게 정권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줄였다는 의미에서 저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좌진 언급이 없었던 점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비슷한 의견이세요? 그렇죠. 사과는요, 대상이 정확해야 돼요. 국민에 대한 어떤 사과가 우선되지 않아야 되고, 이건 보좌진에 대한 사과여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 시작이 갑질로부터 출발을 했고, 더군다나 보좌진이 얼마나 열악한 의뢰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 이번에 또 많이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차제에 이 사태를 극복하고 또 도리어 거듭나려면 민주당이 좀 주도를 해줘야 돼요. 보좌진과 관련돼서 그럼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어떤 이슈를 선도한다면 상당히 어떤 지금의 이 지지율, 그러니까 이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강선우 후보자를 막 옹호하려고 했던 일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씻겨져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국민의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민주당 일이라고 강선우 후보자 일이라고 우리는 아니야 이런 표정을 짓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사실 다 알고 있었거든요. 보좌진들한테 어떻게 대하고 뭐 어떻게 갑질을 하고 여야 떠나서 늘 그냥 너 나가 그러면 그냥 나가야 되고 그래서 차제에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보좌진과 관련된 문제를 좀 더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자,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사례는 강 후보자가 처음인데요. 강 후보자의 사퇴에 대한 이번에는 여야 반응을 듣고 오겠습니다. 여야 반응 먼저 들어보시죠. SNS였나요?를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들을 다 존중하고 그리고 그 마음들이 그 결단의 배경일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그 상처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왔던 후보자의 마음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었지만 자진 사퇴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강선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나올 자격조차 없는 후보자였다. 인사참사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인사검증 시스템
이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예. 민주당은 결단을 존중한다라고 언급을 했고 국민의힘은 만시지탄이라면서 검증 시스템을 보완하라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여야의 반응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번엔 이종구 평론가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민주당은 사실 좀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권한 이후에 상당히 민주당이나 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여론은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혹시나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처럼 너무 뭐 튀는 어떤 안보 대응이라든지 또는 경제에 있어서도 어떤 노동자 편만 들어서 이 어떤 시장 경제에 위협을 가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선입견이나 혹은 편견을 어느 정도는 깨줬거든요.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논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여겨졌는데 이번에 그게 좀 깨져버렸어요. 일부긴 하지만 어저께까지 또 오늘 아침까지도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아니 그럼 딴 299명은 보좌진한테 안 그러냐? 뭐 이런 투의 어떤 그리고 또 이건 완전히 왕따시키고 한 사람을 광기 어리게 지금 폄하하는 거다. 이런 어떤 논평 또는 각각의 어떤 자기의 의견을 SNS에 올린 것들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여론과는 확실히 유리돼서 강성 목소리를 내는 그 어떤 의원들이나 혹은 또는 당원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뒤늦게 지금 이런 결단을 존중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아마도 민주당이 이번에 다시 교훈 삼아서 봐야 될 것 같고 네. 국민의힘 시스템을 보완하라 당연히 이해할 말은 하는데 할 말이긴 한데 역시 아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도 차제에 어쨌든 보좌질 갑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된다. 그래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걸 국민한테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 교수께서는 여야의 반응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민주당과 이제 대통령실과의 관계 지금 이제 그걸 전 주목을 좀 합니다.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 네. 지금 이제 제가 어느 의원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의원과 보좌진과의 이 관계는 일반 직장과의 갑질과는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의원이 있어요. 예. 제가 처음에 그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맥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의원은 또 이 갑질은 상대적 주관적이다. 이게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으로 하여금 부담을 적게 주려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대통령에게 정권에 궁극적으로 부담을 줍니다. 그 박상현 아까 의원도 상당히 그 종편 유튜브에 나가서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맥락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수평적 당정관계, 수직적 당정관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 악화되고 이럴 때는요, 이 여론, 민심의 향배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당의 역할입니다. 그게 정당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게이트키퍼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런 책 우리가 여러 번 인용하잖아요. 근데 왜 집권당이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인기가 좋고 지지율이 좋은데 왜 이런 데 부담을 줍니까? 이거는 대통령이라고 다 그걸 알고서 지명하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빨리 인정하고 여론이 대충 안 좋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아니 지금 통과된 후보자들이 지난 정권도 그랬고 다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 그 인사청문회의 정치공학입니다. 근데 이 정도 여론이 악화되고 이른바 우군인 그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 다 반대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적한 게 제가 볼 때 우상호 정무수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애둘러서 표현한 것 같긴 한데 그건 저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런 걸 고쳐야 돼요. 앞으로 꼭 이런 인사 문제 말고라도 국정에 여러 가지 이 균열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집권 여당이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고 직원을 하고 고언을 하고 과하지 않은 정도에서 그렇게 해야지 이 국정이 잘 굴러가지 바로잡아서 잘 된 다행인데 그걸 하나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보좌진에 대한 처우는 이건 보좌진한테 신분 보장을 어떻게든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명과 파면, 해임권을 의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공무원처럼 소청할 수도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보좌관들의 지금 이 신분 보장이 너무 안 돼 있다고요. 이건 여야 할 거 없이 같이 국민의힘도 저렇게 마냥 얘기할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의원도 갑질하는 의원도 꽤 많다고 그래요. 이번 차제에
이것도 하나의 제도 개선을 하는 계기로 삼아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번에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소비 쿠폰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 금액에 따라서 색상이 다른 선불 카드를 지급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인권 감수성 부족을 질타했는데 좀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색깔을 달리 하나요? 그 달리하면 과거에 선별적 복지와 이제 보편적 복지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나왔던 논리 중에 하나가 이게 내가 소득이 적기 때문에 나는 받는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논의가 잦아들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금 이 지급 규모가 다르잖아요. 예. 전 국민이 15만 원 다 받는 거지만 그 이후에 많이 차이가 나요. 15만 원부터 40만 원, 5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걸 색깔을 달리하면은 네. 이거 완전히 차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 65세 넘은 사람들 그 지하철 갈 때 소리 나게 하잖아요. 지금은 소리만 납니다. 그 이제 다르게 도용하는 걸 맡겨 소리를 내는 거라고 그래요. 처음엔 이상한 소리 내고 그랬어요. 건강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 그거 되게 부담스러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선의는 알겠는데 왜 이렇게 감수성이 떨어지냐고요. 그걸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지적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무원들도 너무 이 탁상에서만 보지 말고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이걸 좀 국민 편에서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몇 년 전에 이 해당 지자체 중에 한 곳에 지냈던 적이 있는데 아, 예. 그때 이 10% 정도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는 이 상생 선불 카드가 있었거든요. 이게 구매 금액에 따라서 색깔이 달랐는데 아무래도 그거를 좀 그대로 별 생각 없이 그렇죠. 활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이거는 소득 따라서 선별 지급하는 거라서 좀 되게 예민하게 생각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자, 어떠세요? 이해하려고 하면 이런 거겠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 날에 막 몰려들어요. 창구에서 그걸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커요. 예. 15만 원, 30만 원, 43만 원이란 말이죠. 근데 중간에는 차상위 계층이고 또 마지막은 기초생활 수급자란 말이죠. 예.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서 창구에서 있으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색깔에 구분이 별로 안 된다 그러면 15만 원 줘야 될 사람한테 43만 원짜리 카드를 주는 실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색깔을 달리하면 주는 사람이 빨리빨리 구별해서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완전히 행정 편의주의. 내가 편하려고 공무원들이 나눠주는데 실수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지 받는 서비스, 행정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아, 나 차상위 계층이야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만약에 아이가 사용도 가능해요. 우리 아이한테 너 이거 좀 가서 이렇게 사라 하면 예. 아이가 나는 기초생활수급자 의 가족의 아이예요라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쓰게 되잖아요. 이건 어떤 낙인 효과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행정 편의주의를 그대로 여실히 보여준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를 좀 짧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의총 2번에도 혁신안 논의를 전혀 하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과연 이대로 혁신위가 순조롭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두 분의 의견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평론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도부는요 이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아 혁신위가 그냥 지지부진하게 그냥 계속 흐지부지 늘어지게 만들겠다. 왜냐하면 이건 비대위원장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최소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 5대 개혁을 하겠다라는 거 안 받아들여졌죠.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 곧 전당대회도 해야 되고 전대 당대표가 있으면 당대표도 어떤 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혁신위원장을 구체했다고 한다면 아 내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래도 한시도 놓치지 않고 혁신의 어떤 기틀을 마련하겠다라는 의지대로 했다고 한다면 빨리빨리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새로 자기가 임명한 윤희숙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아 이거는 최소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받아들여서 의총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아니 윤희숙 위원장이 어떤 그거를 그 비판을 받든 그건 당신 몫이야 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잖아요. 의총에서도 그냥 거의 뭐 흐지부지 오늘도 그냥 그렇게 끝났어 버렸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어쨌든 혁신을 하는 신용만 보이면 된다라고 보여져요. 국민들이 느껴지기에는. 그렇다고 의지도 없는데 왜 그렇다면 굳이 당대표가 이제 곧 당대표가 이제 8월 전대에서 뽑히면 당대표가 하게 하면 될 거를 굳이 해서 이렇게 이 당은
절박하지 않아? 이 당은 혁신의 의지가 없어. 이런 걸 굳이 보이게 만들었는가? 저는 지도부가 어떤 의도인지 참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짧은 평론 듣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지금 이 혁신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느껴지고 의총에 지금 윤희숙 비대위원 혁신위원장 부르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약간 뭐 진실 공방이 있습니다만. 네, 예. 그리고 뭐 전황기 씨 입당해서 지금 탄핵 반대 뭐 이런 세 결집하겠다는 이런 상황이라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까지 어차피 전당대회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뭘 혁신을 합니까?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더 점점 더 수고하고 점점 퇴행하고 있고 점점 아직도 아니라 점점 앞으로 더 극단 세력과 더 이어지려 하는 그런 정말로 대한민국의 보수의 괴멸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전 심하게 말씀드려서 전당대회 이후에 어떤 승부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의 그 극우 세력, 극단 세력들과 좀 결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야지 이제 보수가 건강해지. 이렇게 해서는 국민의힘이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이종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